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여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침체 우려가 커졌지만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오늘 연준이 개최하는 잭슨홀 미팅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더는 전 정권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며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연찬회 마지막 날인 오늘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시기 문제가 정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새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76억여 원으로 신고했고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재산이 71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 세모녀의 장례식이 오늘 치러집니다.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절반가량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구축함 최영암 통신두절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군 3함대가 전화번호를 몰라 위성전화로 교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시립 납골당에서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진과 편지를 치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마철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다는 이유인데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대규모 원전 수주는 13년 만으로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 원전 시장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자의 허덕이는 대출자들의 시름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빅스텝은 피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겁니다. 정점과 관계없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안 그래도 높은 물가에 소비와 투자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도 의결문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경기 하방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지금처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미 2.7%에서 2.6%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말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폭은 점차 줄어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이자도 골칫거리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2.5%로 뛰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오른다 해도 1년간 대출자들이 더 부담해야 하는 이자 규모는 2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대출금리 문제, 변동금리 대출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 물가 상승 압력도 여전해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로 불리는 이른바 3고 현상의 굴레는 당분간 벗어나기 힘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5대 은행도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올립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정기예금 16종과 적립식 예금 11종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 예적금 38종 상품의 기본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21개 정기 예금과 26개 적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상하고 하나은행도 26개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올립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거치식 예금 금리는 0.25%포인트, 적립식 예금 금리는 0.25에서 0.4%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중고 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에 58조 원 상당의 신규 대환자금을 공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환자금 8조 7천억 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 자금 49조 원은 정상 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초저금리 대출과 중저 신용자 특례 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미국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미 연준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적어도 내년에는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잠정치는 마이너스 0.6%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GDP 발표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3단계로 발표되는데 지난달 나온 속보치는 마이너스 0.9%였습니다. 당초 추산보다는 0.3%포인트 좋아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마이너스 0.5%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지난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면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읽힙니다. 실제로 최근 전미 실물경제협회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는 이미 경기 침체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73%는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움찔할 만도 하지만 9월 연준회의에서도 0.75%포인트 고강도 금리 인상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을 60%로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례 없는 3번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Given how wrong they've been around inflation, I don't think that pivot is going to occur in September because the market would read it as a really a dovish pivot, which the Fed does not want.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 홀 연설에서 경기 침체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이 고강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경우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침체를 일종의 극약 처방으로 이용할 거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의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전 정권 잘못이라는 핑계는 더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당정이 하나 돼 민생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정권을 창출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정말 좋지 않은 이런 성적표와 또 국제적인 여러 경제 위기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권이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우리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고 우리 정부와 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연찬회 마지막 날인 오늘 당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이루어진 상임위별 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한 뒤 자유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시기를 비롯해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혼란 수습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강연에 나선 차유람 선수의 남편 이지성 작가는 민주당을 향해 정치 생명을 끝내줘야 할 사람들이라고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은 할아버지 이미지라 젊은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며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김건희 여사로는 부족하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여당 의원들 앞에 선 차유람 선수의 남편 이지성 작가는 아내에게 국민의힘 입당 등 정치 참여를 권유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이라며 맹폭했습니다. 살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정당이랍시고 이거 정당을 하고 있나. 최근에 또 이재명 씨의 사당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정말 하루빨리 정말 한국에서 정치 생명을 어떻게 보면 끝장을 내줘야 될 사람들이다. 이 작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수 정당은 할아버지 이미지라서 여성 젊은 이미지가 필요한데 지금의 여성 의원들과 김건희 여사로는 부족하다는 엉뚱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보수 정당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이 작가의 발언을 놓고 즉각 적절성 논란이 일었지만 이 작가는 SNS를 통해 농담이었다며 가볍게 맞받아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이 발끈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어떤 수준의 인식이냐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능력과 관계없이 여성을 외모로 재단한 것은 특정 성별에 대한 폄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뒤늦게 오해할 만한 발언이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당의 부족한 이미지를 가서 좀 보충해 주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자세히 보니까 또 오해할 만하고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의원들과 장차관들이 구태스러운 발언에 박수를 친 게 한심하다면서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뼛속까지 꼰대 정당임이 드러난 안타까운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문성이나 정치적 능력과 관계없이 젊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필요해서 여성 인재를 영입하는 것입니까? 정부와 여당이 손을 잡고 위기를 벗어날 방안 모색에 나섰지만 강연자의 망언으로 그 의미가 퇴색했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원 개정 수정안을 당무위에서 다시 의결했습니다. 비명계 반발을 부른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은 삭제해 이번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지도부의 판단인데 당내에선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정윤우 기자입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공방으로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개정안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일부 내용을 뺀 당원 개정 수정안이 다시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앙위 부결 핵심 쟁점이었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 신설은 없던 일로 하는 대신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여부를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가 결정한다는 당원 80조 개정안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당장 당내에선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란 지적이 나왔는데 비상대책위는 80조의 경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도부 체제가 바뀌고 또 해당 안건의 수정안이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지도부에서 마무리하고 간다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은 당무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모두 공감대를 이루었다라고. 그럼에도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갑론을박이 또다시 재현됐습니다. 친명계는 다시 당원 개정을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찬성하고 나섰지만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네. 부결된 조항만 빼는 거니까요. 비대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저는 비대가 그나마 잘했다. 저는 그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비명계는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비판했습니다.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당무위원회 의장이 돼
이른바 셀프 구제 주체가 될 우려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번 지도부가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차기 지도부가 중앙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다시 중앙위원회 표결에 붙여집니다. 비대위 의도대로 새 지도부 출범 전 당헌 개정은 문제가 매듭지어질지 아니면 계파 갈등에 또 다른 불씨가 될지 중앙위 결과에 따라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의 확정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하고 오후 3시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모두 76억 4천만 원 가까운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재산이 71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2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한 재산은 모두 76억 4천만 원. 지난 3월 중순 대선 후보로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보다 1억여 원 줄었습니다. 공개된 재산은 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명의의 재산을 합한 액수인데 윤 대통령의 재산은 예금 5억 2,590여만 원인데 비해 김 여사의 재산은 부동산을 포함해 71억 1,400여만 원으로 재산 신고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 13명의 재산도 공개됐는데 평균 34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참모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으로 120억 6천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재산 내역으로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해외 배우자 명의 아파트, 서울 시내 소재한 상가 등이었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안상훈 사회수석이 64억 4천만 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1억 7천만 원, 김대기 비서실장이 48억 1천만 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첫 달에 임명된 장차관급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46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85억 원을 신고했는데 예금액이 51억 8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총 보유재산 292억 499만 원을 신고해 이번에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준 25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예금 자산이 8억 원 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예금액이 증가한 건 경남 양산시 매곡동 토지와 주택의 매매, 근로소득 등에 따른 것이라고 신고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는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세를 하기도 했던 서문시장을 다시 찾아 추석을 앞둔 서민 경제를 점검하고 시민들과 접촉을 늘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문시장 일정은 그제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시간과 장소를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대회비인 내용이 유출됐는데 이후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이유로 시간을 변경해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송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하고 막판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2001년부터 2014년에 집중됐는데 경찰은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넘겨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가 사기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허위 기재 경력이 일부에 불과해 교수 임용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지 등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반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배 씨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배우자 김혜경 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김 씨의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선 경선 기간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도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쌍방울그룹과 자금 흐름이 잦았던 KH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서울 강남구에 있는 KH그룹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KH그룹은 쌍방울그룹과 금전 거래가 잦았던 회사 가운데 하나로 현 회장이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운영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가족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참모들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요. 논란이 되는 특별감찰관실을 YTN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특별감찰관에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7억 그 부분은 2021년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YTN에서 나온 특별감찰관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대 감찰관님이 퇴직을 하신 지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활동 감찰한 쪽에서 참여를 하는 인력도 없고, 인력들은 다 복귀했고, 또 자체 채용 인력들은 다 퇴직하셨고, 지금 이제 법이 이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조직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딱 그겁니다. 관리 유지 기능만 지금 하고 있는. 파견 공무원 2분하고 그다음에 그 자체 채용 인력 감독해가지고 3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의합니까? 국회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하면 그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투병과 생활고 끝에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장례식이 오늘 치러집니다. 세 모녀의 시신은 발인을 마친 뒤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열린 수원중앙병원에서 추모식이 거행됐고 빈소에는 조문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원 세 모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 추모의 뜻을 밝혔고 지난 23일 출근길 약식 회견 때는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국민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제도에 도움이 절실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이 올해 52만 명이 넘었지만 실제 지원까지 연결된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처럼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찾아낸 고위험군은 모두 52만 3,900명. 올해 3번 조사했는데 1차 때 16만 2천여 명, 2차 15만 5천여 명, 3차 20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공이든 민간이든 실제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된 경우는 27만 1천여 명으로 51.7%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단전과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4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고위험군을 찾습니다. 이들 위기징후 정보 가운데 2개 이상이 포착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추진하는 겁니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이번 수원 세 모녀처럼 건보료 체납 정보 하나만 있는 경우 이 시스템에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특히 수원 세 모녀처럼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도 최근 조사 기준으로 1,177명이나 됐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하였으나 해당 가구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것으로 복지부와 지자체들은 이런 경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다음 달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개통합니다. 위기징후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이 사는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자를 찾을 때처럼 경찰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늘리거나 긴급 복지 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달 초 해군 구축함 최영함이 3시간 넘게 통신이 두절된 일이 알려지며 군 기강 해이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당시 군 위성 전화로 교신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전화 번호를 몰라서 교신에 실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해군의 4,400톤급 구축함 최영함입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제7기동전단 소속으로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돼 있는데 지난달 5일 태풍을 피해 전남 흑산도 인근 서해상에 이동해 있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공위성 음영지대에 진입하면서 주 통신이 끊긴 겁니다. 해군 측은 최영함이 위성 음영지대에서 통신 회선을 주 통신에서 보조 통신 채널로 전환하지 않아 두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또 다른 통신 수단인 군 위성 전화로 통신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교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정 교신에는 해상작전 위성통신체계라고 부르는 주통신과 군 위성통신체계라는 보조통신 외에도 인터넷 전화, 군 위성전화 등 다양한 채널이 사용됩니다. 최영함과의 주통신이 끊긴 걸 파악한 시점은 새벽 0시 47분. 해군 3함대는 매뉴얼에 따라 보조통신 등 가용한 통신망을 총동원해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군 위성전화도 사용했는데 문제는 최신화되지 않은 잘못된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2시간여 뒤 3함대로부터 통신 두절 상황을 보고받은 해군 작전사령부도 주통신과 보조통신 등을 이용한 교신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군 위성 전화번호를 확인해 다시 전화를 걸어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3함대가 최영함의 전화번호를 최신화하지 않은 탓에 통신 두절 사태가 3시간 넘게 이어진 겁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군기강 해이, 근무 태만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강 확립, 교육훈련 강화, 음영구역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영함 통신 두절 사건은 상황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정식 보고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보고 누락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크 원전 이후 13년 만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수주 성과입니다. 또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 원전 시장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현재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체코, 폴란드 등이 발주하는 대규모 사업의 수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전성, 공급망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번 계약이 어려움을 겪는 원전 생태계를 보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부터 발로 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우수한 원전을 알리겠다면서 원전 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 천안에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가 열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장관과 차관, 외청장, 그리고 여당 의원 등까지 모두 36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국정과제 입법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을지 연습 기간 중이기 때문에 테이블에는 술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오미자 주스가 대신 놓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미자 주스를 들고 건배사를 했는데요. 전 정권이나 국제적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핑계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이 윤 대통령 도착 직전에 연찬 회장을 먼저 떠났다는 부분도 이 신문에서는 주목하고 있었는데 윤핵관이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겠냐라는 관계자 해석도 있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에 입당한 차유람 씨의 남편이자 또 연찬회 강사로 나선 이지성 작가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지성 작가는 국민의힘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로는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경제면인데요. 일개 신도시 재정비를 둘러싸고 국토부와 경기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요약을 하자면 국토부와 경기도가 서로가 서로를 패싱하고 각자 일기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8일 일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데요.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신 김 지사는 도내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국토부와 경기도에 각각 전담팀이 생기고 또 각자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서로 다른 정비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혼선이 나타날 게 뻔한데요. 그 때문에 기사에서는 일기 신도시 문제가 여야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두고 사업 주도권을 누가 가질지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각각 전담팀을 만들고 또 따로 연구 용역을 하고 비용도 더 들고 혼선도 우려되고 참 이게 힘을 합칠 땐 또 합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도민분들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밤에 이제 택시 잡을 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여전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의 심야 시간 택시 부족 현상이 문제로 꼽히는데요. 네. 조선일보 기사 함께 보시면요. 심야 할증 시간과 또 요금을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는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자정부터인데요. 오후 10시부터로 그러니까 2시간 더 앞당길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할증 요율도 현재는 20%인데 앞으로는 최대 40%까지로 시간대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최대 40%가 적용되게 된다면 이제 심야 시간에는 택시를 타게 되면 5,300원부터 요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주중 기본 요금 인상까지도 함께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건은 유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건인데 서울시는 다음 달 5일에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와 택시업계 또 시민들 의견을 두루 모아서 종합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명절하면 선물이 떠오르는데요. 명절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준비했는데요. 명절 선물의 대표 주자 중 하나, 캔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햄들은 잘 밀봉이 되어 있음에도 그 위에 보면 노란 플라스틱 뚜껑을 한 겹 더 씌운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환경 문제를 논의할 때 부적절한 예로 자주 등장하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네. 기업들도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서 플라스틱 뚜껑을 점차 없애고 있습니다. 설비 교체까지 해가면서 플라스틱 뚜껑을 점점 더 많은 품목에서 없애고 있는 건데요. 또 선물 세트의 포장재 등에도 플라스틱이나 부직포 대신에 종이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 선물들은 분리수거하기가 좀 보다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 업체들은 선물 세트 배송에 많이 사용되는 보냉백 낭비를 줄이기 위한 회수 이벤트 같은 것들도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찾았던 빌 게이츠가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근데 둘이 나눴던 대화의 주제가 화장실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제목 함께 보시면 화장실 10년 수건 풀어준 이재용의 감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걸 보다 풀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게이츠 재단의 수건 사업 중 하나가 바로 RT, 그러니까 재발명 화장실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는 물 없는 화장실 프로젝트라고도 부릅니다. 게이츠 재단은 2011년부터 물이 부족하고 하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저개발 국가 등에 보급할 신개념 화장실을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세계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지만 기술적인 어려움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삼성의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을 하게 됐고요. 삼성이 끝내 물 없는 화장실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고체는 재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액체는 정화를 거쳐서 환경에 무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은 저개발국을 위해서 기술 특허를 다른 기업들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이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과 동시에 이 세상을 달리한 원비어의 부모가 탈북민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내용의 제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오토원비어 재단이 탈북민 이서연 씨를 초대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인 원비어가 단지 희생자로 기억되지 않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고요. 또 평소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랐던 원비어의 꿈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게 된 이서연 씨, 북한 고위 관계자의 딸로 알려졌는데요. 친구들이 처형이 되고 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걸 보면서 탈북을 결심한 인물입니다. 지금은 미국 대학원에서 국제행정을 전공하고 있고요. 북한의 변화 그리고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비어 부모가 이런 사연을 알게 되면서 초대 장학생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원비어 부모는 다른 탈북민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계속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4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양측의 움직임은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이어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지난 24일 미국은 단일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인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4조 원 규모인 이번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중장기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presenting a multi-year investment in critical defense capabilities. This package is about building enduring strength for Ukraine as it continues to defend its sovereignty in the face of Russian aggression. 하루 뒤 러시아가 군 병력 규모를 현재 약 101만 명에서 내년부터 약 115만 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 병력을 기존보다 13만 7천 명 많은 115만 628명으로 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개정된 대통령령은 내년 1월 1일 발효됩니다. 2018년 1월 1일 발효된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된 군 병력은 징집병과 계약병을 합쳐 101만 3천여 명입니다. 개정 대통령령에는 증원에 대비해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 2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하고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점령에 실패했습니다. 그 뒤 남부와 동부 전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최근 2개월 가까이 두드러진 전과를 거두지 못했고 사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병력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발표가 나오자 이에 대응해 군병력 증강안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러 양측의 이런 움직임은 쉽게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5도나 높아지겠는데요.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와 전남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제주도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1도, 대전은 16.8도, 대구는 2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28도, 광주와 대구, 부산 모두 2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총재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 만큼 유연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점과 관계없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그것이 임금과 물가의 상승작용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으면 더 이상의 외부 충격이 없다면 저희들이 경착륙 없이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25bp로 올리는 거가 기조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외의 기간이라든지 그 외의 충격이 왔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산 등록에서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모두 76억 3,999만 9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77억 4,534만 3천 원보다 1억여 원 줄었습니다. 재산 대부분은 예금으로 윤 대통령 명의로 된 예금은 5억 2,595만 3천 원, 김 여사 명의로 된 예금이 49억 9,993만 4천 원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평균 34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에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대통령실 참모진 13명의 재산 현황을 이같이 집계했습니다. 13명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참모는 120억 6,465만 원을 신고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기준 25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퇴임 전인 지난해 말 기준 21억 9천만 원보다 3억 7천만 원 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예금은 12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8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 문 전 대통령은 매곡동 토지 주택 매매 근로소득에 따른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소유한 건물 가액은 35억 8천만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늘었고 토지 가액은 4억 1천만 원으로 7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추모의 집에서 유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납골당의 사진과 편지에 꽃을 치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마철 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강민경 기자입니다. 종이 상자와 마대에 가득 담긴 사진과 편지들.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흔적들이 한데 섞여 찾기조차 힘듭니다. 최근 어머니를 이곳에 모신 A씨는 납골당을 찾아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사진은 훼손됐고 정성스레 붙여둔 조화와 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인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게 땅바닥에 정말 나뭇잎, 낙엽 이렇게
진짜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다니는 거 보고 그거조차도 누가 손으로 뜯은 것 마냥 훼손이 되어 있었고. 납골당 앞엔 습기 때문에 꽃을 치웠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A씨는 적어도 알림 문자라도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전화를 일일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체 메시지로 그렇게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건데 유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태로. 문제가 된 용미리 납골당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대규모 시설이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믿고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족의 동의 과정이나 별도 안내 없이 봉화남에 붙인 꽃들과 사진을 떼버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묘지를 관리하는 서울시립승하원은 습기와 곰팡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이라든지 꽃에 곰팡이가 하도 많이 끼니까 민원이 다수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청소를 하는 와중에 꽃과 사진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다만 유족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건 최근 폭우로 워낙 급하게 정리 작업을 시작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족들에게 미리 고치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유족이 상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습기에 취약한 지하나 분묘형 납골당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리지 않고 고인의 사진과 편지까지 마구 뗀 건 유가족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승화원은 전체 유족에게 뒤늦게 문자를 보내 꽃과 사진 수거 사실을 알렸습니다. 별도 사물함을 마련해서 고인의 사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전남도청 간부 공무원과 정부 산하기관 지역 본부장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단골 손님들로부터 수개월 동안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식당 계산대 앞에 두 남성이 모여 있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계산하는 여성을 손으로 찌르고 옆으로 다가가자 여성은 밀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70대 남성 B씨는 여성 하반신을 두세 차례 찌르듯이 만지고 A씨가 그 사이로 다시 끼어듭니다. 갑자기 이 서 있다가 엉덩이를 한번 탁 때리더만 다시 한번 그 밑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그랬을 때 있어. 이러더만 자기가 엉덩이로 다시 자기 엉덩이를 돌려가지고 또 아래다가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었어요. 화가 난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고 A씨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항의합니다. 다시 식당으로 들어온 A씨는 다른 손님들과도 시비가 붙어 식당이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욕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반말하고 욕하고 피해 여성분이 손을 바들바들 떠는쓰고 막 울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피해 여성은 코로나19 영업 규제로 한때 문을 닫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단골 손님인 A씨 일행의 성희롱 발언이나 신체적 접촉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추행의 결국 식당 문을 닫고 안정제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암흑이었어요. 이제 9시 영업제한까지 걸리니까 직원도 없이 혼자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사람들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그 엉덩이로 때리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은행에 이자, 원금 이런 게 이제 달달이 맞춰나 다 그 시간들이 너무 비참했죠. 그걸. 피해 여성은 지난달 A씨와 B씨를 모욕죄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전남도청 현직 간부공무원, B씨는 전남도청에서 퇴임 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공공기관 지역본부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B씨는 취재진에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작년부터 해당 식당을 다녔던 B씨와 달리 자신은 올해 초부터 다녔다며 피해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이나 성희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난 올 2월달에 합류를 해갖고 한 달 하더만 갔는데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좀 그 액션을 이제 하셨죠. 진실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몇 편을 선임하고. 최근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 일행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구축함 최영암 통신 두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 위성 전화로 교신이 가능했는데도 해군 3함대가 최신 전화번호를 몰라 교신에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조 의원실에 해군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해군 3함대는 지난달 5일 새벽 0시 47분 최영암의 통신 두절을 파악하고 보조통신 등 가용한 통신망을 총동원해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위성 전화도 사용했는데 최영암의 최신 위성 전화번호를 몰라 잘못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교신에 실패했습니다. 2시간여 뒤 3함대로부터 통신 두절 상황을 보고받은 해군 작전사령부도 주 통신과 보조 통신 등을 이용한 교신에는 실패했지만 최영암의 최신 위성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전화를 걸어 뒤늦게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데니얼 크린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크린튼브링크 차관보는 어제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에 다시 오게 돼 기쁘다며 생산적인 협의를 기대하고 있고 한국 측 동료들과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의제로 다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양한 이슈로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크린튼브링크 차관보는 오늘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한미동맹 강화, 북핵 대응 등의 현안을 두루 논의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내일 오전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먼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예상대로긴 했는데 기준금리를 이렇게 4번 연속 올린 건 처음이죠? 맞습니다. 예고된 이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은 70여 년 역사의 진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인이 지금 창립 이래 처음으로 4번 연속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과 5일에 베이비 스텝, 네. 그리고 지난달 7월에는 빅 스텝이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제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2.5%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 소름 돋는 팩트가 뭐냐? 올해 4번 모두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라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뭐 베이비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어쨌든 뭐 금통위원들 사이에 뭐 매파든 비둘기파든 상관없이 지금은 경기 침체나 어떤 가계부채 우려보다는 24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황을 잡기 위해서 금통위원들 내에 이제 인식을 좀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도 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과연 연말까지 기준금리 어떻게 가져갈 거냐거든요. 지금 10월과 11월 두 차례 이제 금통위가 남아 있는데 네. 5회 연속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6회 연속 금리 인상이냐 어떤 길을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한은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네. 어제 이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연말 기준금리는 2.75에서 3% 수준이 뭐 합리적이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이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다만 이제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제 빅 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충격이 오면 원칙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한은의 새로운 역사를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데 아마 한은이 2번 인상할 거냐 남은 이 2번 가운데 한 번은 동결할 거냐 이 변수는 뭐냐 물가라는 변수 이외에도 일단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폭으로 가져갈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 어제 금통위 결정문에는 한 장짜리 결정문에는 4번에 걸쳐서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물가 위주였다면 지금은 통화정책 결정의 큰 변수 가운데 하나로 경기 하방 위험이 비중 있게 지금 고려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네.
네, 일단 한미 기준금리 상단이 같아졌긴 한데 다음 달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예고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다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좀 한국은행은 우려를 나타냈나요? 어땠나요? 일단 우려는 일축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말 한 달 천하 이번 한 해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상단은 이제 같아졌지만 9월이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네. 실제로 지금 미국의 금리 예측이 하루하루가 다르게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불과 3, 4일 전만 하더라도 9월 이제 FOMC 회의에서 빅스텝 가능성이 컸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네. 이틀 전부터 지금 보니까 이 빅스텝보다는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네. 6대 4, 한 65% 정도로 빅스텝을 압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은은 예측했던 대로 지금 남은 두 차례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금리를 인상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연말에 가면 3.75에서 4%까지 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연말에 가면 1%포인트 내외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창용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단순히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만으로 자본이 유출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환율이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과거 IMF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국내 이 펀더멘털,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라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는 한 2% 정도 갔었기 때문에, 다만 그 격차가 커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부정적 영향을 좀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말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갔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도 사실 이제 빅스텝을 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를 잡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지금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을 역대 최고로 올리고 그 성장 전망치는 또 낮췄습니다. 저희가 S의 공포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확률은 높지 않다. 네. 미국처럼 이 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석 달 만에 또 경기 전망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종전에 4.5%에서 무려 5.2%로 대폭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봤다. 이건 IMF 이후 1998년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고요. 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한은은 내년의 물가 상승률도 3.7%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률의 비교는 1년 전이에요. 올해 물가가 연간 5.2% 오르는데 그 상황에서 추가로 연 3.7%가 더 오른다. 네. 2년 동안 합산하면 물가가 거의 9% 내외로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7에서 2.6%로 낮췄고요. 네. 내년 성장률은 2.1%까지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1.7%, 1% 선으로 거의 제자리걸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실질 소득이 좀 줄어드는 힘든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데, 앞서 제가 이제 미국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높은 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게 또 있는 게 곧 추석이지만 이 차례상 준비하기 위해서 마트에서 장을 보면 이게 30만 원이 넘는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올해 내내 물가 걱정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7, 8월 폭염, 이제 수해, 폭우까지 겹쳤습니다. 올해 아마 역대급 장보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전통시장 이용하면 평상시보다 한 20% 이상 좀 저렴하게, 마트보다는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네. 특히 정부 차원에서
한 650억 원 규모, 역대 최대급의 이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이 풀립니다. 네. 이런 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석 성수품의 가격을 좀 조사해 보니까 대형마트에서 이제 이 추석 성수품을 마련할 경우 1만 원대,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는 한 24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20% 이상 전통마트가 좀 저렴한데요. 보니까 품목별로 보니까 지금 그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채소류 가격, 시금치, 무, 배추, 채소류 가격이 높고요. 또 그리고 수입 단가가 높아졌던 밀가루와 두부 가격, 가공식품 가격도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내린 것도 있어요. 쌀, 그리고 깨, 조기 같은 경우는 수급 상황이 좀 안정적이라 네. 가격이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도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아파트값 하락폭이 10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도 있겠지만 최근에 일기 신도시 그 정비의 어떤 그 사업 지연되는 부분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일기 신도시 개발 기획이 당초 예상보다 좀 지연됐다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은 상당 기간 지금 거래 절벽기가 이어졌는데 지금은 뭐 거래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1년 새 2%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 중반까지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연내 7% 돌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 속에 서울 집값은 지금 13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25개 자치구, 전자치구가 2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의 거래 건수를 봤더니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다가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지원 논란에 지금 분당, 일산, 중동 3번의 경우에는 일주일 새 하락폭이 한 2배 정도로 커졌습니다. 네. 매수자, 매도자 모두 지금 수요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지금 뭐 주택 이외에도 지금 뭐 전월세 시장 역시 빠르게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오피스텔과 같은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 역시 금리 인상의 악재로 작용을 해서 이런 뭐 거래 절벽 현상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전세난이 아니라 역전세난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전세 매물이 나와도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요. 네. 전세 매물 대신에 오히려 전세 대출 금리가 또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2년 전 높은 가격의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 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른바 역전세난, 전세 깡통 전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를 이용한 굉장히 이제 악성 이제 전세 사기 사건들이 이제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네. 꼭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밤사이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죠. 맞습니다. 이 잭슨홀 회의 앞두고 미국의 이 두 가지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났거든요. 네. 나스닥 지수는 1.6% 넘게 올랐는데요. 유럽 증시는 국가별 혼조 양상이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좋았습니다. 특히 2분기 GDP 수정치와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예상 밖에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지난 2분기 미국 경제 이 GDP는 연율 마이너스 0.6%로 수정됐습니다. 네. 앞서 발표됐던 속보치가 마이너스 0.9, 예상치가 마이너스 0.8이었는데 이보다 양호했고요. 또 8월 셋째 주 주간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일주일 전에 비해서 2,000건 줄어들었습니다. 24만 3천 건으로 집계돼서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는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 이러면서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환호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이사들의 매파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특히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9월 회의에서도 7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제 이 초긴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다만 미국 달러화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네. 또 국제유가 역시
지금 이란의 이제 핵합의 복원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발언들이 좀 나올까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화만 나홀로 강세거든요. 스트롱 달러. 지금 위안화 그리고 유로화, 엔화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과연 시장의 관심은 파웰 연준 의장이 어떤 이 말을 할 것이냐에 이제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 잭슨홀 미팅은 1978년부터 시작된 연준이 개최하는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개최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면서 중앙은행 총재뿐 아니라 주요 경제 인사들이 전부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 현안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은 또 한 번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인플레이션이 과연 미국이 정점이 지났는지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단초가 걸려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6월, 7월에 이어서 9월에도 지금 상당히 초강도 긴축 그러니까 파웰 의장이 매파성 발언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파인데요. 한국 기업에도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팀을 구성해서 좀 대응하기로 했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차이나 리스크 얘기하는데 바이든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두께 발등시켰다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어쨌든 미국이 지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제외하면서 지금 뭐 국내 기업들 아니라 정부 소비자들까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급한 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에요. 정의선 회장이 긴급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정재계 인사 만나서 이 문제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조지아주에 건립 예정인 2025년 완성 예정인 전기차 공장을 한 6개월 정도 시점을 좀 당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산 넘어 산인 게 완성차만 미국에서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 비중, 광물 비중도 줄여야 한다. 근데 현실적인 대안이 많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입니다. 정부가 이제 민관 합동반을 꾸렸고요. 또 미국의 행정부, 의회, 백악관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이제 이 공조를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방미를 다음 달 추진합니다.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독일 등 일부 이제 국가들과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요. 또 이 마지막 카드는 사실 뭐 실효성 논란은 있긴 합니다만 세계무역기구 WTO 이제 제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입품 대신에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WTO의 규정을 위반하는 건 분명하고요. 여기다 이제 한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우리는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똑같은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또 이걸 또 이 차별하는 것 역시 이 FTA 규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굉장히 발빠르게 처리한 법안이었고 미국의 이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사실 계란으로 바위를 좀 치는 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제 대응에 나섰던 일본과는 달리 우리 좀 늦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일본은 상당히 이런 게 빨라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어떤 외교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로비력에 있어서는 만큼은 일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이 서명된 이후에 고친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서명되기 전 상하원 의원 설득을 거쳐서 일본의 경우에는 도요타한테 좀 불리한 규정을 뺐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좀 삼을 만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다거북은 서식지 파괴와 환경오염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 전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는 동물입니다. 우리나라도 바다거북 보호와 개체수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주에서 바다거북 6마리가 방류돼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래 위에 놓인 바다거북이 바다를 향해 힘차게 기어갑니다. 이번에 방류된 바다거북은 모두 6마리. 혼액되거나 다쳐 구조된 뒤 치료받은 푸른 바다거북과 붉은 바다거북 등 3마리와 인공 부화로 태어난 메부리 바다거북 3마리입니다. 바다거북 방류 행사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제주 중문색달 해변에서 매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류 행사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바다거북의 보호를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중문색달해변은 지난 2007년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바다거북의 산란이 확인된 곳으로 방류된 바다거북이 서식지인 태평양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바다거북 등에는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 등 소중한 생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방류된 어린 푸른 바다거북 1마리가 베트남 동쪽 해안까지 이동해 정착한 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식하는 바다거북은 7종으로 환경오염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모두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바다거북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인공증식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번식한 바다거북을 국내 해수욕장에서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그 바다거북들이 저희 산란장, 그러니까 국내 산란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류된 바다거북 중 국내에서 산란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방류한 바다거북이 다시 우리나라 해변으로 돌아와 산란하는 것이 방류 행사의 목적인 만큼 서식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시리아 동부 지역에 있는 이란 관련 군사시설을 타격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 공군이 시리아 동부 지역의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을 공습했다며 이 기지는 무인기와 로켓을 통한 미국인 공격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과 동맹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국제법에 부합해 이뤄진 공격으로 추가적인 위협이나 공격에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미 대선 직전 조 바이든 대통령 막내딸의 일기장을 훔쳐 보수단체에 판 절도범들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에이미 해리스와 로버트 콜랜더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사과한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딸의 일기장을 훔쳐 보수단체 프로젝트 베리타스에 넘겼으며 보수단체는 일기장에 약물 중독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악용해 바이든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보수단체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훔친 일기장을 구입한 과정과 이후 행적을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이 단체는 과거 함정 취재로 정치인과 여론 매체 등을 공격한 전력이 있습니다. 만화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메타버스 등 다양한 대중문화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행사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울 팝콘조직위원회는 어제 14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원천 지식재산권, IP 비즈니스 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 화상 연설자로 참석한 CB 세블스키 마블 코믹스 편집장은 마블 코믹스에서 원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소비되는 과정에서 다시 게임, 영화, 캐릭터가 되어서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온다며 IP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벤투호가 9월 국내에서 코스타리카, 카메룬과 A매치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23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코스타리카와 경기를 치르고 27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카메룬과 친선 경기를 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긴 소매 옷차림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공기가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조금 낮은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다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전남 서해안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지역은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도, 광주 21.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는데요. 서울 29도, 대구와 광주도 29도, 대전은 28도로 중북부 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주말부터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날은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에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